안녕하세요. 캐나다 김 기자입니다. 즐거운 캐나다데이 보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임 저스틴 트루도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 보고서에서 기존의 환경 계획이 가계 재정적 한계에 부딪힌 국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웠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책 기조 전환으로 인해 캐나다의 탄소 배출량은 향후 수년간 당초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연방정부는 탄소세 폐지와 오일샌드 부문 배출량 제한 캡 조치를 무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서부 해안을 잇는 신규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액화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확장에 전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중동발 공급망 위기 속에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화석 연료 수출을 대폭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는 2050년까지 전국 전력망 용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국가 전력 전략을 추진합니다. 청정 전력망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가구당 최대 150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탄소 배출량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알버타주를 비롯한 자원 부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카니 정부의 실리주의 노선은 향후 캐나다 산업 지형을 바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 구조와 규제 환경 전반에 걸쳐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해고될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보호장치가 마침내 캐나다 전역에 마련됐습니다. 과거 암투병 중에 부당하게 직장에서 해고됐던 한 캐나다 여성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보면서 뉴브런즈윅주가 마지막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전국적인 법제화가 완성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내 10개 주 전체에서 중증 질환 근로자들은 무급병가 상태에서도 최대 27주간 고용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먼저 고용보험법상의 병가 혜택 기간을 연장한 이후 각 주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며 연쇄적으로 동참해 온 결과입니다. 이번 법제화는 아픈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 없이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강타하면서 세계 주요 산유국인 캐나다가 이른바 에너지 수출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에너지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캐나다의 정제 석유 제품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9.7% 폭증한 230만立方미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19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발 공급 노선 차단으로 글로벌 자금이 안전한 공급처인 캐나다로 빠르게 몰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용 휘발유 수출이 184.9% 증가했고 항공유 수출 역시 171.6%라는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캐나다 국내 소비는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정제업계가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출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총 원유 생산량 역시 알버타주 오일샌드 추출량이 1660만立方미터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 해상 유전도 생산량이 26.4% 신장하며 11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발 공급 절벽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향한 해상 원유 수출량은 무려 46.6%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기존 미국 시장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4년 몬트리올 달러드 데조르모 지역의 유대인 회당에 불을 질렀던 방화범이 법정에서 청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올해 20살이 된 모하메드 일리에스 아코다드는 퀘벡 주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해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누군가로부터 유료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마약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로 방화를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범행 직후 체포되기 전까지 극심한 혼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캐나다 전역에서 반유대주의와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터진 사건이라 파장이 큽니다.
이번 자백은 단순한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자금력이 개입된 배후 세력의 기획, 범죄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 시설을 겨냥한 청부 방화가 실제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캐나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사법 당국이 증오 범죄와 연계된 불법 배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자 재정적 자유의 척도로 여겨졌던 100만 달러 자산가의 위상이 급격히 퇴색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가치 하락을 겪은 결과입니다. 광역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는 100만 달러로 단독주택 한 채조차 마련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늘어난 수명만큼 은퇴 후 경제적 생존 기간이 연장되면서 캐나다인들이 느끼는 재정적 압박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BMO 금융그룹의 연례 은퇴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상적 은퇴 자금은 17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54만 달러에서 불과 1년 만에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캐나다인의 36%는 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연방통계청의 가계금융안정조사와 의회예산처의 최신 보고서를 종합하면 가구 순자산 중간값은 51만 9,700달러입니다. 지역별 자산 격차도 뚜렷하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77만 3,500달러, 온타리오주는 66만 5,6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브런즈윅주는 28만 6,200달러에 그쳐 동서 간의 심각한 자산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자산 상위 10% 부유층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계 순자산이 최소 200만 달러를 넘어서야 합니다. 현재 이들 상위 10% 가구가 캐나다 전체 국부의 53%를 독점하고 있어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인 USMCA의 협정 연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 거부 선언은 32년간 이어진 북미 자유무역지대의 존립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향후 10년간에 걸친 무역협정 해체 카운트다운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협정 연장이 무산되면 6년간의 정기 검토 세션이 시작되는 일몰 조항이 즉시 가동됩니다.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북미 무역협정은 오는 2036년 7월 1일자로 완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북미 전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미국 내 부품 비율을 5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 부품 비율을 82%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며 현재 멕시코와 단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의 제한적인 낙농시장 개방 요구와 미국산 주류 퇴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양자 간 무역 갈등이 얽히면서 공식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상품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입니다. 이는 캐나다의 핵심 수출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협상용 압박을 넘어 북미 공급망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 경제 전반에 거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발표된 RBC 주택 부담 능력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등했던 주요 대도시의 콘도 시장 거품이 빠지면서 전국 콘도 주거비 부담 지수가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광역 토론토와 빅토리아의 경우 콘도 가격 조정과 소득 성장이 맞물려 주거 부담 능력이 팬데믹 전보다 오히려 개선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저렴했던 몬트리올과 할리팩스는 공급 부족으로 풍선 효과를 겪으며 몬트리올의 콘도 부담 지수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토론토를 추월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콘도 시장의 안정세와 달리 단독주택 시장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현재 토론토에서 단독주택을 유지하려면 세전소득의 80% 이상을, 밴쿠버는 무려 84%를 주택 비용으로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결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도와 단독주택 간의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새로운 제도들이 대거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입자의 냉방 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입니다.
앞으로 집주인이 중앙 냉방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건물 안전 규정을 지키는 선에서 창문형이나 이동식 에어컨을 자유롭게 설치해 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고 전기요금이 포함된 계약일 경우에만 합법적인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교통 부문도 바뀝니다. 대장암 무료 선별 검사 대상 연령이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낮아지고 약사들이 직접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경증 질환의 범위도 더 확대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소득 보상이나 간병인 지원 같은 과거 필수 항목들을 자율적으로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교통 규제는 엄격해져서 면허 상호 교환 협정이 없는 국가 출신의 이주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G2 면허 취득 후 정식 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한 대기 기간도 최소 1년으로 강화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 기자였습니다. 안녕.